저는 이미정입니다. 올해 57살, 30년 동안 대형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지금도 새벽 5시면 몸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고 옆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선영이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은퇴 후 제일 어려운 건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누가 저를 기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시장을 배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장바구니를 들고서 어제와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 다니죠. 그런데 어제는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어요. 유리창 안쪽에 걸려있던 금빛 체인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 빛바랜 색깔이었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5년 전까지 간병했던 환자분이 늘 목에 걸고 계시던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그분은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품이 있는 분이셨죠. 병실에 누워 계셔도 항상 그 목걸이만은 벗지 않으셨어요. 가끔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면서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락도 거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죠. 혹시나 싶어 두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닮은 게 아니라 펜던트의 모양과 체인의 길이, 심지어 약간 변색된 부분까지 그대로였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묘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에도 참석했는데 그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가게 주인은 무심한 얼굴로 다른 물건을 닫고 있었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유리창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신이 들었죠. 혹시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 집에서 헌 물건을 받아다 파는 일이라 어디서 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허탈하면서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김영숙 할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을 건드린 물건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미정 씨, 고마웠어요. 당신만이 내 마지막을 지켜줬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분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열었습니다. 은퇴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주인이 불러놓은 가격은 의외로 높았어요. 이 낡은 물건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인의 태도와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목걸이를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은근한 뉘앙스가 비쳤거든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손님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결국 목걸이를 사지 못한 채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발걸음을 떼는데 저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차체였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보아온 대기업 회장 조민우였거든요. 그가 어째서 이런 낡은 골목에 나타난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조민우 회장이 찾으려는 것도 이 목걸이일까요?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공기가 너무 묘했습니다. 오랜 세월 간병인 일을 하며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빛을 읽던 습관이 제게 경고하듯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거라고요. 저는 무심한 듯 골목 모퉁이에 숨어 조민호 회장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곧장 제가 방금 나왔던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둔 김영숙 할머니의 기억, 그 목걸이와 얽힌 비밀이 다시 끌려 올라오는 듯했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평생을 간병인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죠.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김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침대는 늘 차가워요. 아직도 문득 꿈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마치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저를 부르는 듯 선명하게요. 하지만 눈을 뜨면 남아있는 건 고요뿐이죠. 딸 선영이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며 바쁘다며 찾아오는 일도 드뭅니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려 해요. 누구나 자기 삶을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지난밤 남겨둔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커피보다는 이런 담백한 맛이 입에 익었죠.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사온 김치와 남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혼자 사는 사람의 냄새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한때는 남편과 딸이 북적이던 식탁이었는데 지금은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아침을 대충 마친 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골목길은 습기가 감돌았고 바람은 서늘했어요. 병원으로 가던 발걸음 대신 이제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매일 같은 길인데도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곤 하죠. 누군가 아픈 기색은 없는지, 걸음걸이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저는 늘 병원을 제 집처럼 여겼어요. 간병실에 들어가면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연이 오갔고 그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떤 날은 웃음을, 어떤 날은 짜증을, 또 어떤 날은 눈물을 남겼어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저는 사람의 얼굴을 읽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어제 골목에서 조민호 회장을 보았을 때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걸요.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보호자들을 만났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조민호 회장의 얼굴에도 그런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장은 오늘도 부산했습니다. 좌판마다 생선 비린내, 채소 흙냄새, 구운 떡 고소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상인들이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부르고 이따금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그 속에서 저는 어제의 목걸이를 떠올리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본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잠긴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피우지는 않고 손끝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금연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습관적으로 물고만 있는 편이에요. 담배 하나 제대로 못 피우고 살았던 세월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점점 확신이 커졌어요. 어제 본 목걸이가 단순히 비슷한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이요. 김영숙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보여주신 그 목걸이가 어떻게 조민호 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했던 마지막 날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분은 병실에서도 늘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셨어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미정 씨, 이 목걸이에는 내가 잊고 싶은 기억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진실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냥 할머니의 옛 추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었나 봐요 라고 중얼거리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목걸이를 더 꽉 움켜잡으셨어요. 마치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옛 환자분들을 떠올렸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마지막을 지켜드린 분들까지요. 그들 중에는 제 삶에 잠깐 스쳐갔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김영숙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의 얼굴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미정 씨, 만약 누군가 제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방 안에 앉았을 때도 머릿속은 목걸이 생각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조민호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냉정한 얼굴로 기업의 성장을 말했지만 제가 본 건 다른 얼굴이었어요. 골목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던 그 눈빛, 마치 과거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한 그림자 같은 기색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일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거라는 걸요. 은퇴로 멈춰버린 저의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조민호 회장이라는 이름은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냉철한 경영과 거침없는 투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죠. 그런데 저에게 조민호 회장은 텔레비전 속 인물이 아니라 어제 골목에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반짝이는 검은 차에서 내린 순간 낡은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흘낏거리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괜히 허리를 굽혔어요. 조민호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남을 쳐다보는 대신 늘 앞만 향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본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묘한 불안이었죠.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보호자들을 봐왔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조급함이 그에게도 있었거든요. 저는 조민호 회장이 어제 들어간 가게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제 목걸이를 팔던 주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빈 셔터를 바라보는 동안 마치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금빛의 목걸이, 펜던트의 모양, 그리고 조민호 회장의 얼굴. 그것들은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각인돼 있어요. 며칠 뒤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건강 강좌에 갔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혈압을 재고 운동을 배우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연히 조민호 회장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이웃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최근에 무슨 사회 환원 사업을 한다네요. 고향 근처에 재단도 세우고 있다던데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조민호 회장의 고향이 제가 30년 동안 일했던 병원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김영숙 할머니를 만났던 그 병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가슴 속 목걸이의 퍼즐이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앞에 섰어요. 더 이상 간병인 일을 하지 않는 제가 이제는 일반인이 되어 버스를 타는 자리였죠.
하지만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몸은 여전히 간병인으로 살아 있었어요. 승객들의 발걸음, 눈빛, 손짓 하나가 전부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버스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눈길을 끌었어요. 간병인 가방을 메고 피곤한 듯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마 수십 년 전 제가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어제 골목에서 본 조민호 회장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급한 말이에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골목에서 본 목걸이와 조민호 회장의 등장, 그리고 그가 세운 재단 소식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얽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동네 노인의 모임에서 조민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몇몇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기울이며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사람 옛날에 이 근처 병원에서 좀 말썽도 많았지. 돈만 믿고 오만하게 굴었다더라. 흘려들은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 시절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조민호 회장과 엮여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김영숙 할머니가 그때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밤늦게 창가에 앉아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늘 목에 걸고 계시던 모습, 주름진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던 금빛의 반짝임.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할머니 삶 전체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 상징이 지금은 저에게 의문과 불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왜 조민호 회장이 그 목걸이를 찾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끝없이 늘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길을 파고들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순자 언니였죠.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간병인으로 제가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저를 챙겨주신 분이었어요. 순자 언니는 김영숙 할머니가 입원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병동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순자 언니가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몇 년 됐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하셨죠. 순자 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순자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할머니 말이지. 사실 좀 특별한 분이었다더군요. 보통 환자들과는 달랐다고 해야 하나 입원할 때부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도 뭔가 느끼셨던 거군요. 어떤 면에서 그러셨냐고 제가 물어보자 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면회객이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가족들이 오는데 그 할머니한테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가끔 와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말이야. 그거 보통 목걸이가 아니었다고 하셨죠. 값이 엄청 나갈 것 같더라고. 그런 걸 왜 병원에까지 가져왔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언니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할머니에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면회를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목걸이가 특별한 물건이었다는 것 말이죠. 혹시 그 남자들 중에 조민호 회장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정장 입은 남자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순자 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명은 신문에서 본 것 같다고 하셨어요.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제가 조민호라는 이름을 말씀드리자 순자 언니가 맞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할머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몰래 들어봤는데 뭔가 과거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시면서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순자 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와 조민호 회장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과거를 잇는 중요한 증거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 선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드문데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선영이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저와 만나는 시간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영이가 갑자기 나타난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는 소파에 앉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제가 조민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김영숙 할머니와 목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선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가 은퇴 후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딸이지만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 경험으로 쌓인 직감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는 게 서운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추리소설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냐고 선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민호 회장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괜히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선영이 자신의 변호사 경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이 화가 났어요. 제 딸이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영숙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혼자 감당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왜 중요한지 선영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죠.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우시다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선영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누군가는 김영숙 할머니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혼자 짊어진 그 무거운 비밀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영숙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몇 가지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맡기신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이었고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끌었어요. 할머니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인데 옆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자세가 어딘지 나직어 보였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의 조민호 회장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1985년 여름이라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흐려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라는 이름이 보였고 그 옆에 약속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이 사진과 메모를 보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와 조민호 회장은 단순한 우연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였습니다. 목걸이는 그 관계의 증거이자 할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의 열쇠였던 것 같았어요. 전영이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누군가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딸과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김명숙 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영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3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험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냥 묻혀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시장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목걸이를 봤던 그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그 가게 주인에 대해 물어본 거죠. 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말하길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 주인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검은 승용차들이 가게 앞에 여러 대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이 닫혔다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조민호 회장과 관련된 일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김명숙 할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오래된 메모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그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1985년 여름이라는 날짜 아래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의료사고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명숙 할머니와 조민호 회장의 인연이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985년이라면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민호 회장은 아직 젊은 사업가였을 테고 할머니도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떠올려 봤습니다. 1985년 여름이면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당시 병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고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메모지를 더 자세히 보니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VIP 병동이라는 글자와 함께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흐려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씨 성을 가진 누군가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조민호 회장의 가족과 관련된 것일까요?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병원에서 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VIP 병동에서 환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당시에는 신입 간병인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선배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그 환자가 조민호 회장의 가족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명숙 할머니가 그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는 그 사건의 증거이거나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가 받은 무언가의 대가였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985년의 그 여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젊은 조민호, 중년의 김영숙 할머니, VIP 병동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금목걸이.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85년,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분명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의료진들은 그런 큰 사건을 쉽게 잊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간병인들의 연락처를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이화순 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10년 먼저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화순 언니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화순 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안부를 묻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1985년 여름에 VIP 병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화순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일을 왜 묻느냐고, 그건 다시는 꺼내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하자 화순 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러면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화순 언니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우리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순 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1985년 여름, 그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VIP 병동의 조민호 회장의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는데 수술 도중에 의료진의 실수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실수는 단순한 미스가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젊은 외과였는데 수술 전날 밤부터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했고 수술 도중에도 손이 떨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사건 후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건이 완전히 덮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민호 가문의 힘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병원 내부에서도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의료진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관련된 기록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순 언니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그 사건 당시 VIP 병동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바로 김영숙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그 의문스러운 수술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거죠. 화순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김영숙 할머니는 사건 후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김영숙 할머니가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이상했다고 화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병원 일을 좋아했고 경제적으로도 그 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퇴사할 때 목에 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목걸이가 제가 골목에서 본 그것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영숙 할머니는 그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고 그 대가로 목걸이를 받았던 것 같았어요. 화순 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병원을 떠난 후 조민호 회장이 몇 번 병원에 와서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때마다 큰 봉투를 들고 왔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입막음 돈이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순 언니의 말로는 사실 그 의료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조민호 회장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사업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확장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의료사고가 조민호 회장이 계획한 일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목걸이는 그 진실을 묻어두는 대가로 받은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화순 언니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특히 조민호 회장 쪽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힘은 무섭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찻집을 나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85년 여름에 일어난 그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조민호 회장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문의 의료사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던 김영숙 할머니. 할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는 그 증거를 평생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화순 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1985년 여름에 일어난 그 사건의 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달았거든요. 조민호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 그리고 그 사실을 김영숙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런 비밀을 품고 살아온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그 비밀을 맡기셨는데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일을 제가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조민호 회장 같은 사람을 상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순 언니의 경고도 있었고 딸 선영이의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조민호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뉴스에서 회장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비서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대기업 회장의 비서가 이런 동네 문화센터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를 감시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자신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간병인을 하면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른 상태였어요. 그 비서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죠. 혹시 병원 관련 일을 하시느냐고. 의료계 종사자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그 비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연이었고 직책은 기업 홍보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수연은 저에게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정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김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예전에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그때 돌봤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민호 회장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넌지시 말해봤어요. 순간 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정수연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사실 자신이 조민호 회장의 비서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민호 회장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김영숙 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정수연은 제게 경고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회장님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조민호 회장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숨길 만한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정수연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김영숙 할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수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더 주며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정수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민호 회장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집 근처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도 들었습니다. 조민호 회장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1985년 여름에 그 사건에 정말로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단순한 의료사고였다면 이미 오래된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정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와 만나시겠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았고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저를 픽업해서 함께 갔는데 차 안에서도 별말 없이 조용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럭셔리한 라운지가 나타났고 거기서 조민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민호 회장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중한 태도였어요. 저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먼저 차를 권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김영숙이라는 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김영숙 할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조민호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김영숙 씨와는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된 사이라고, 하지만 그 인연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85년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민호 회장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1985년 여름, 자신의 아버지가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의료사고였고, 당시 김영숙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는 단순한 의료사고 이상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민호 회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아들의 경영 방식을 믿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그때 정말로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술 도중에 의료진의 실수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화순 언니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의료사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담당 의사의 이상한 행동, 사건 후 모든 증거의 은폐,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입막음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김영숙 씨가 그 사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신 후에도 생활비를 지원해드렸고 그 목걸이도 그때 드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영숙 씨가 그 사건에 대해 잘못된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목걸이를 차고 다니며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조민호 회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영숙 할머니가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조민호 회장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미 오래된 일이고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아픈 기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조용히 해준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민호 회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로 단순한 의료사고였던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김영숙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비밀의 진실이 무엇인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딸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다 오시냐고, 혹시 또 그 일과 관련된 곳에 가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민호 회장을 만나고 왔다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선영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선영이는 제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느냐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변호사로서 알고 있는 바로는 조민호 회장 같은 사람들은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분명히 제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엄만 아이의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시려고 하느냐고. 이미 40년 전 일인데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민호 회장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밝혀내야 한다고. 만약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숨기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평생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이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민호 회장 같은 사람과 맞설 만한 힘이 없다고. 오히려 괜한 일에 휘말려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선영이에게 김영숙 할머니가 남긴 사진과 메모들을 보여줬습니다. 1985년 여름이라고 적힌 메모, VIP 병동이라는 글씨, 그리고 의료사고라는 단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선영이는 그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영이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은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선영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김영숙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그 비밀을 맡기신 이상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조민호 회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만약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하시겠다면 자신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겠다고 하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영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저는 선영이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뜻을 따르되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딸과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이와 함께 계획을 세운 후 우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1985년 당시의 의료사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비록 대부분의 기록이 사라졌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영숙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놓쳤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상자를 뒤지다가 구석에 숨겨진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진료 기록지는 1985년 7월 15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조성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조민호 회장의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진료 내용을 보니 간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담당인은 김대웅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선영이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니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이런 공식적인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 그 의사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선영이는 인터넷을 통해
김대웅이라는 의사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사는 1985년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면허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한 가지 단서를 더 찾았어요. 김대웅 의사가 면허를 잃기 전에 동료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의료계 잡지에 실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김 의사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 잡지를 찾기 위해 의료계 도서관과 병원 자료실을 뒤졌습니다. 며칠의 노력 끝에 드디어 그 편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웅 의사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신은 조성민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지만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누군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조민호라고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의사가 수술 당일 밤 조민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성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입막음용 돈이었던 것 같다고 썼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김 의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히려고 하자 갑자기 의료사고 조작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조민호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후 저와 선영이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조민호 회장이 제게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순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을 조작한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영이는 이 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웅 의사를 직접 찾아서 증언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김대웅 의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김영숙 할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김대웅 의사가 현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의료계 인맥을 통해 간신히 찾아낸 거였어요. 우리는 즉시 그 도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의사를 직접 만나서 1985년 여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걸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도시로 향하는 길, 저는 김영숙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비밀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방 도시에 도착한 저희는 김대웅 의사가 운영한다는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평범한 약국이었는데 간판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이가 확인한 정보가 맞다면 이곳의 주인이 바로 1985년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대웅 의사일 거였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 남성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의사 시절의 품격이 남아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처방전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라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약국 고객인 척했습니다.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리고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약국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보냈느냐고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명숙이라는 분의 간병인이었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985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약국 문을 닫고 저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은 김대웅 의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 씨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펐다고 했어요. 김대웅 의사는 1985년 그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민 환자의 간 수술을 담당했던 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의 상태도 안정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수술 후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그때 조민호가 아버지를 면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VIP 환자라 특별 면회가 허용되었는데 조민호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다고 해서 간병인도 잠시 나가게 했다는 거였어요. 그 간병인이 바로 김영숙 씨였다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뭔가 다투는 듯한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병실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조민호가 아버지의 산소 마스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김대웅 의사의 말에 따르면 김명숙 씨는 그 순간을 정확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조민호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대웅 의사는 김영숙 씨가 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민호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냥 봉급쟁이 의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민호가 김대웅 의사를 찾아왔다고 해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입막음용 돈이었던 거죠. 조민호는 김대웅 의사에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수술이 성공했어도 얼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은 단순히 고통을 덜어준 것뿐이라고 합리화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김대웅 의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살인을 방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윗선에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김대웅 의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의료사고 조작 혐의를 받게 되었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김대웅 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김영숙 씨만이 자신을 믿어줬다고, 그분이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도 위협을 받았고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민호가 김영숙 씨에게도 돈과 목걸이를 줬다고 했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말이에요. 하지만 김영숙 씨는 그 목걸이를 받고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고 김대웅 의사가 말했어요. 김대웅 의사와의 만남을 통해 1985년 여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 과정을 김영숙 할머니가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돈으로 입막음하면서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김대웅 의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40년 전 일이고 물적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선영이는 법적으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대웅 의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김명숙 씨가 그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뒀다는 거였어요. 조민호가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후 병실에서 뭔가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김명숙 씨는 조민호가 사용한 주사기를 몰래 가져왔다고 해요. 당시 조민호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주사했는데 그 주사기를 증거로 보관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숨겨뒀는지는 김대웅 의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김명숙 할머니가 제게 남긴 물건 중에 그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명숙 할머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작은 상자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쓰시던 가방, 심지어 옷주머니까지 모두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오래된 핸드백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밀봉된 주사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주사기에는 아직 약간의 액체가 남아 있었고 라벨에는 1985년 7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흥분했어요. 주사기 안의 액체를 분석하면 조민호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입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약물이었다면 명백한 살인의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사건이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었어요. 그때 선영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언론들이 과거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적극적이니까 이런 스토리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선영이의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기자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기자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김명숙 할머니의 메모, 김대웅 의사의 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조민호 회장 같은 거물을 상대로 기사를 쓰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주사기 안의 액체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칼륨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농도의 칼륨을 정맥에 주사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수술 후 약해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와 함께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어요. 1985년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했고 조민호 회장 측에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조민호 회장 측은 모든 질문을 거부했어요. 몇 주 후 마침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실린 그 기사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어요. 비록 오래된 사건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주사기 분석 결과와 김대웅 의사의 증언, 그리고 김명숙 할머니가 남긴 메모들이 모두 일치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민호 회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아버지와의 사업 갈등을 견디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무거운 진실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민호 회장의 자백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존경받던 기업가가 아버지 살해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민호 회장의 지지자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저희를 원망했습니다. 오래된 일을 굳이 파헤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어요. 딸 선영이도 변호사 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선영이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권력층을 건드린 변호사와 일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선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어요. 선영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영숙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께 모든 일이 끝났다고, 그동안 혼자 짊어지셨던 짐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안도하는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꿈만 같았어요. 평범한 은퇴 간병인이었던 제가 이런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었고 4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위험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김대웅 의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김영숙 씨의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려왔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김대웅 의사는 이렇게 썼어요. 김영숙 씨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이미 이 날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조민호 회장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국정감사와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민호 회장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지만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도 일종의 형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저를 용기 있는 시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김영숙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었어요. 간병인으로서 환자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최순자 언니와 이화순 언니 같은 동료 간병인들도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정수연 비서도 저에게 사과의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회장의 지시를 따랐지만
진실이 드러난 후에는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대형 로펌 대신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 일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30년의 경험을 젊은 간병인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었죠. 특히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의 무거운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간병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르쳤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후배 간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이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간병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환자들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에게 큰 책임을 지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간병인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젊은 간병인 한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병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자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고백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간병인에게 조언했어요. 환자의 마지막 말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일을 간략히 들려줬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부탁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할머니의 뜻을 따라 진실을 밝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간병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환자의 가족들과 상의해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환자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돌보는 일이었던 거죠. 김영숙 할머니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무거운 짐도 결국은 이런 간병인의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셨고 실제로 저는 해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김영숙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시곤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에요. 마치 긴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홀가분해 보이세요. 저 역시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을 지켰다는 뿌듯함,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보람감이 있어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선영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반대했지만 결국 함께 싸워준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선영이는 저를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저 역시 딸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가 그 골목의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그곳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걸이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조민호 회장을 목격한 순간까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영숙 할머니가 저를 그곳으로 이끄신 걸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간병인 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많은 간병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간병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환자의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들이 가진 비밀의 증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어요. 환자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돌봤던 환자가 죽기 전에 옛날 전쟁 중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몇 년 동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병인은 환자의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되 진실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김영숙 할머니와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국의 많은 간병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역시 환자들의 무거운 비밀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선영이가 법적인 도움을 주고 몇몇 동료 간병인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간병인들이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단순히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었어요. 김대웅 의사도 저희 상담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1985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만난 인연이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김영숙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추모 행사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던 병원에서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이 모여서 할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추모 행사에서 저는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평범한 은퇴 간병인이었던 제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주신 김영숙 할머니께 감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딸 선영이에게도 감사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시장 골목에서 목걸이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저는 지금도 집과 시장을 오가며 무료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의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할머니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간병인들이 자신의 일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선영이가 출간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목걸이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그릇이었던 그 목걸이처럼 이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김영숙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미정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부탁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라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였습니다. 간병인으로 시작해서 간병인의 마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 같은 분들의 마지막 말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진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